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가 오늘 좀 일찍 좀 시작을 했어요. 지금 12시 반 정도 됐는데 오후에 제가 이거 하고 바로 나가야 돼가지고 일정 때문에 장 마감까지 못 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으로 좀 시황 좀 설명해드리고, 현재 오늘 지수는 뭐 별 변동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좋았는데 그 외국인이 정말 외국인들 징그럽게 팝니다. 정말 주식 좀 그만 팔았으면 좋겠는데 끝도 없이 팔고 있고요. 그래서 증시는 좀 상승이 제한됐고, 탄핵 가결 이슈로 좀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됐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뭐 여전히 한국이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집중적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들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드릴 거는 미국 증시 마감하고 트럼프 인수위가 자율주행 충돌 보고서 폐기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사고 나면 보고서 이제 안 내도 된대요. 그런 걸 검토 중인데, 이거 현대차한테도 호재 같은데 오늘 주가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투함 절반이 작전 불가능하고, 애플이 내년 아주 얇은 스마트폰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엔 폴더블 폰 얘기가 있고, 트럼프 1기, 2기 이제 전망 좀 해보고요. 내년 산업 전망 중에 3일의 개법인 자료인데 조선업종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만 좀 발췌해왔고, 덕산 네오룩스 PI 첨단 소재, 미국 태양광도 거의 바닥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전망, 한국의 3, 4개월 뒤의 모습, 한국조선해양 3, 4의 기업가치 제고계, HK이노엔, VM 주요 수출 데이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브로드컴이 주가가 폭발했고요. 뭐 지수는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쉬어갔고요. 브로드컴 대형 고객사 확보했고, AI 언급하면서 주가 24%, 이제 엔비디아 대항만데 엔비디아는 최근에 재미없죠. 좀 답답하고 브로드컴이 그 자리를 약간 바톤 터치한 느낌이고요. 미국의 내년 기준금리 4회 인하에서 3회 인하로 전망이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FOMC 열려봐야 되고요. 이제 18일 날 FOMC가 열리게 됩니다. 19일 날은 이제 BOJ가 열리고, 또 18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목요일 날 반영될 것 같은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또 공습해가지고 국제유가 올랐습니다. 이게 브로드컴의 이제 실적이 대단한데 이게 주가고요. 뭐 역대 최고치 경신했고, 시총 1조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시총 9위로 올라섰고요. 브로드컴이 이게 주가고, 4분기 매출도 좋았지만 AI 관련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탄 CEO인데 빅테크, 구글, 메타, 그러니까 큰 회사인 구글과 메타, 바이트댄스와 AI 칩을 개발 중에 있고, 또 오픈 AI와 애플과도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있지만 이 수많은 빅테크들이 이제 브로드컴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마가 되고 있는 거고, 칩과 칩끼리 연결해주는 그 통신용 칩을 이제 주문 제작해서 만드는데, AI 데이터 센터에는 칩과 칩끼리 연결해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연평균 62% 성장 가능한 수치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놀래버린 거죠. 연평균 62% 성장한다. 이 AI 쪽 칩이, 여기 그 브로드컴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하고 AMD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차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 금리는 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12월에 금리 인하 할 거라고 보지만, 이번 이제 금리 인하 하고 나서는 내년 1월은 아마 건너뛰고 연간 4번이 아니라 3번만 할 것 같아요. 또 중립금리도 3%로 상향 조정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는 둔화되고 인하폭은 감소하고 중립금리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트럼프의 정책도 좀 부담이죠. 금리를 올리는 쪽이다 보니까. 로버트 카플란 골드만삭스 부회장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기준금리가 4.25에서 4.5가
굉장히 높은 수치죠. 한 번만 낮추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지금에서 예, 안전해 보인다. 현 수준의 정부 지출 따라잡기 위해선 더 높게 금리를 그러니까 형성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좀 약간 반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돈을 많이 풀면 채권 발행해서 풀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기준금리도 높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트럼프는 금리 낮추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본인 정책은 또 그 정책을 시행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연준의 금리는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느리게 그리고 금리 인하 폭도 낮을 수밖에 없지 않냐.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금리가 확 떨어지겠지만 지금 뭐 미국은 워낙 단단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금리 측면에선 생각보다 금리가 더디게 내려갈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부담이죠. 그 브로드컴은 많이 올랐고요. 마이크론도 이제 어쨌든 이런 고객사들이 늘어나면 이런 이제 AI 칩에는 또 메모리가 같이 들어가니까 좋을 수 있죠. TSMC가 또 만들어주니까. 네, 엔비디아는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뚜렷한 이슈는 없었는데 아마 그 규제 완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 자율주행 사고 나도 보고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빅테크 쉬었고 팔란티어 또 올라갔고요. 양자 컴퓨터가 다시 올라갔고 우주항공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수혜주들 견조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요게 좀 제일 이슈였던 게 자율주행 충돌 보고서.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차가 사고가 나면 보고를 해야 돼요. 신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런 걸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제 이런 충돌 발생 후에 30초 이내에 활성화된 경우에 이런 사고가 모든 종류의 충돌 및 사고를 자동차 제조사에 보고하고 이제 그런 거 이제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10월 15일까지 여기 보고된 45건의 아주 치명적인 사고 있죠. 그 중에 40건이 테슬라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죠. 그래서 연방 정부의 승인 절차를 일론 머스크는 그 굉장히 엄청나게 좀 고통스럽다라고 좀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 정부의 승인 절차를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완화되면 테슬라한테는 좋죠. 그리고 얼마 전에 GM이 로보택시 접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규제가 완화되면 테슬라 지금 그리고 테슬라 말고 거의 유일하게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로보택시 실제 하고 있는 웨이모죠. 구글의 이 둘의 대결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둘이 아마 대결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현대차한테 호재냐면 웨이모는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거기 소프트웨어. 테슬라는 다 하지만 요거 차를 누가 만들어주냐면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있는데 지리자동차랑 이제 결별하기로 했어요. 미국이 규제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선택한 게 아이오닉 5예요. 예. 그래서 아이오닉 5를 이제 웨이모에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6세대 로보택시는 같이 공동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현대차한테 되게 좋은 이슈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올해 뭐라 그랬죠? 인베스터 데이에서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하겠다. 그러니까 TSMC의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자동차 자율주행차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웨이모는 웨이모에 맞게 했는데 아마 한 수를 내다본 것 같아요. 정의성 회장.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고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자체적으로 이런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현대차 또 현대모비스가 그런 이제 플랫폼 같은 거 공급할 거고 거기 관련된 이제 밑에 여러 기자재 업체들이 또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현대차에서 이런 전동화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사들 장기적으로 이런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서 수혜를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만 보면 이 뭔가 좀 이상하네 이럴 수 있지만 단기 주가를 보지 마시고 이런 큰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 시장도 파운드리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투함이 절반이 작전 불가능하다. 뭐 이 뉴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의 수륙 양용함 32척 중 절반이 수명을 다 못 채울 정도로 관리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수리할 만한 시설도 없어요. 31척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딘가에서 해줘야죠. 예. 노후 함정 계속 써야 되는데 아니면 수리를 해주든가. 그리고 매년 130에서 150척이 정비를 받아야 되는데 조선소가 노후가 됐죠.
예, 전력 공백이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오션이 미국의 해군으로부터 2척 MRO 유지보수 사업 받았는데 그거는 군함은 아니에요. 군함이 아니고 이제 군함을 옆에서 지원해주는 예, 전투함은 아닙니다. 근데 전투함을 수리하려면 미국 본토의 조선소에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 하나 시스템하고 인수했죠. 아직 승인이 난 건 아닙니다. 좀 더 미국에서 이제 확정 승인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 사업까지 염두에 둔 것 같고 뭐 아시지만 트럼프가 선박 수출뿐 아니라 MRO 유지 보수까지도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선되자마자 대통령한테 그때 전화를 했었죠. 네. 그리고 애플이 내년 초박형 내후년 폴더블 아이폰 여기 이제 아주 얇은 예, 지금보다 얇은 모델을 출시할 거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고요. 이 모델은 프로 모델보다 좀 저렴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단순화된 카메라 시스템.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가성비 모델 같아요. 그리고 폴더블도 좀 준비하고 있고 26년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중에 또 대형 기기 있죠. 아이패드를 폴더블로 만들면요, 딱 펼치면 19인치가 된대요. 노트북만해지는 거, 데스크톱. 예. 그래서 소형 기기는 폴더블 아이폰 이렇게 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기 만드는 회사 중에 이 화면 만드는 회사 있죠. 화면이 커지면 소재가 좋아지죠. 그런 회사들한테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죠. 또 얇게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 들어간 필름 같은 거. 그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으니까 애플 밸류체인에선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덕산 네오룩스나 PI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이죠.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교훈 및 이제 2기 행정부에 관한 시사점인데 1기 당시에 미국 경제는 그때 당시 미국은 회복세였고 물가 낮았고 금리가 낮았어요. 그래서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하면서 영향을 크게 받진 않았습니다. 관세 전장을 했어도. 중국은 환율을 내려뜨려 가지고 충격을 완화했는데 아니, 환율을 올려서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확 떨어뜨린 거죠. 2기는 다릅니다. 지금 미국 물가가 너무 올랐고 예전 그때보단 금리도 훨씬 높아요. 그때 금리가 2.5인데 지금 4.5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여건이 그때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2기가 2기에서 공약을 막 시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분석상 불법 이민도 추방하고 이렇게 중국 전 세계 모두 다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GDP가 2% 감소하고 물가 2%. 근데 예전에는 물가가 떨어져도 물가가 2% 올라도 그때 물가가 되게 낮을 때거든요. 충격이 덜한데 지금 물가가 그때보다 훨씬 높은데 여기서 2%또 올라가면 금리가 또 올라가요. 그럼 기준금리가 0.7만 올라도 5%또 넘는 거죠. 굉장히 제약적인 금리죠. 그러니까 정책을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정책을 쓰면 쓸수록 금리와 물가가 튀거든요. 근데 기본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부담이 큰 거죠. 그러니까 막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협상용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단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반도체하고 한국의 반도체랑 대만의 반도체는 전면 관세 부과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수입 기업 이건 대체가 불가능해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를 어디서 대체하겠습니까? 뭐 중국 거 수입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관세 인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중국에는 20%만 전면 관세율은 2에서 3% 정도만 할 것 같다. 이 정도면 시장이 지금 우려하는 거는 전면 관세 10% 이상인데 이 정도면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호재죠. 우리나라는 이미 한번 선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점진적으로만 해준다면 관세 부과해도 시장에는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중국은 지난번에는 이제 1기 때는 관세 인상하니까 뭘로 했죠? 환율을 확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떨어뜨렸죠, 가치를. 그렇게 해서 이제 대응을 했는데 지금은 위안 달러가 7위안이 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8위안 가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환율로 안 할 것 같고 내수 부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중국이 갑자기 내수 부양하겠다. 1순위를 내수 부양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환율 전쟁 안 하고 이제 미국과의 충돌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내수를 살리자. 이렇게 해서 경제 충격을 좀 완화시키겠다. 이건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죠. 내수 부양. 하도 수출 밀어내기 많이 하니까 우린 불편하죠. 막 전 세계에서 중국과 경쟁해야 되는데 중국은 엄청 싸게 팔잖아요. 반도체도 반토막 내고 있잖아요, 가격. 근데 그런 거를 줄여주면
수출할 때.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선 좀 이제 경쟁이 덜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내수 부양에 집중하면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인플레. 지금 물가가 너무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의 목표 중에 하나가 물가 올리기입니다. 그럼 저가 밀어내기 수출을 막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국한테 굉장히 호재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으로 전환되는 건 큰 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재정 지출을 이제 어쨌든 뭐 대통령 계엄 선포 이슈로 인해서 재정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데 재정 지출을 늘린다면 한국 증시에도 당연히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일 회계법인에서 나온 자료 중에 3일 회계법인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리포트 같은 거 많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산업 전망 읽을 게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읽어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이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 조선만 좀 약간 하나가 제가 생각했던 이제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주입했던 내용과 약간 다른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좀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조선사들 신조선가 오르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신조선가 계속 오르고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고 업황 좋습니다 아직까지. LNG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가 트럼프로 인해서 아마 재개될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 지금 중단됐어요. 여기 재개되면 83척이 필요하대요. 요거 재개되면서 LNG 운반선이 앞으로 필요한 게. 그리고 LNG 또 폐선도 증가하고 있고 또 LNG 운반선을 이제 발주할 때 친환경 선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한국의 LNG 운반선 수주는 계속 독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컨테이너선 발주 추가요. 이건 저도 좀 생소해요. 컨테이너선 공급 과잉이니까 중국이 다 싹쓸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야, 컨테이너선은 기대할 게 없겠구나. 또 공급 과잉인데 발주가 늘어나겠냐. 여긴 또 다릅니다. 그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덴마크의 머스크 같이 세계 1위 그룹 말고 2등 라인이 한국의 HMM, 대만의 에버그린, 짐이 이스라엘 기업이거든요. 이 2티어 선사들 중심으로 중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나올 수 있대요. 중대형이면은 뭐 물론 대형사도 하겠지만 현대위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도 발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제가 전혀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HMM이 발표했어요. 약 3, 40척 이 선대 증가 컨테이너선 하겠다고 했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우리나라에 발주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24년까지 중국이 컨테이너 다 싹쓸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다 찼어요. 만들고 싶어도 만들 여력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친환경 선박의 강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도 올 것 같다.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한번 컨테이너선 부분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군함 등 특수선 뭐 이것도 좋아지겠지만 실적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요건 이제 하나의 스토리텔링 정도. 그러니까 실적에 당장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업뿐 아닌데 요게 되면 플러스 알파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조선은 아무튼 그 공급 과잉 이슈도 계속 있어요. 이렇게 발주 많이 해서 수주 많이 됐는데 공급 과잉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반면 아니다. 그걸 넘을 정도로 정책이 좋고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뛰어나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아서 서로 좀 충돌하지만 분명한 건 친환경 선박이 늘어나는 거, 교체해야 되는 거, LNG가 좋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뭐 방향성은 분명히 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그런 노이즈는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흔들릴 때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를 때 쫓아가는 거는 또 물리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급락할 때 한 번씩 급락하잖아요. 그죠? 여러 번 우리 봤잖아요. 한 번씩 꼭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를 이용하신 분들이 결과가 좋았죠. 덕산 네오룩스 이제 내년 호재가 많다. 이 폴더블 폰 요거 하면 화면이 커집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북미 고객 애플이죠, 애플. 여기에 덕산 네오룩스 그린 프라임 뭐냐면 혹시 기억나세요? OLED가 뭐냐면 이렇게 전공정 그다음에 전자 이게 그러니까 전공과 전자가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죠. 양이온 음이온인데 얘네가 서로 움직이다가 이 중간에 발광 여기 있죠. EML이라고 하는데 발광층이 서로 만나서 결혼한다 그랬죠. 결혼하면 빛이 번쩍번쩍입니다. 둘이 만나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게 이제 그 호스트. 호스트는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중개해 주는 거죠. 호스트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날 수 있게.
그리고 둘이 만나면 이제 엑시톤이라고 하는데 발광층에 서로 결합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좀 옆에서 도와주는 게 도펀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불순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빛이 이제 번쩍번쩍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체 발광하는 거예요. 요런데 요거 소재 중에 이제 여기 EML 아까 말씀 여기 있죠. 요 발광층. 여기가 요 발광층이 세 가지 색이에요. 레드, 그린, 블루.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그린 프라임 있죠. 요거. 예. 요 소재를 이제 그 애플 쪽에 아마 또 그 납품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핵심 소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런 것 소재들이 또 탑재가 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덕산 네오로스 입장에서. 근데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또 화면도 커지고 또 블랙 PDA라는 신소재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또 쓰게 되면 훨씬 더 밝아지고 전력 소모도 아마 줄어드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 PDL 아마 애플 폴더블 폰에 들어갈 것 같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아마 채택할 것 같은데 일반 모델까지도 폴더블 말고 주로 폴더블에 들어가거든요. 일반 모델까지도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후년 애플 폴더블 폰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PI 첨단 소재도 어쨌든 주가 정말 안 좋았죠. 많이 빠졌는데 스마트폰 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될 거로 좀 보고 있고 방열 시트 있죠. 그러니까 방열 패드라 그러는데 이게 점점 AI 기능이나 이런 게 이런 고성능 칩들이 많이 들어가면 뜨거워져요. 이제 그런 거를 잘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품도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PI 첨단 소재도 그런 면에서는 좀 강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열 시트 또 FPCB 같은 이제 그 PCB 이쪽 시장도 성장할 걸로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미 고객의 스마트폰 신모델 이 초극박 있죠. 아주 얇은 거. 그 매출이 판가 상승과 더불어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 같다. 이런 또 내용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둘 다 주가들이 워낙 빠져 있는데 조금 내년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각이고 태양광 모듈 가격 반등할 것 같다. 동남아 4개국 있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 수입된 그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반덤핑 상계관세 적용이 이제 됐고요. 이제 내년 아마 상반기 최종 확정은 되는데 예비 판결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엄청 오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30%에서 베트남 기준으로 최대 274%. 중국 기업들이 저기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거든요. 우회. 사실 중국산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관세를 때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동남아에서 수입한 물량이 확 줄겠죠. 비싸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의 많은 태양광 모듈 재고가 확 줄겠죠. 모듈 값이 오르면 하나솔루션 좋아지는 거죠. 그걸 이제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은 지나갔어요. 트럼프 2.0 정책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IRA 법안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또 생산시설 짓는 게 있거든요. 지어서 보조금 받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걸 막을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럼 중국 업체들 철수하겠죠. 실제로 트럼프 당선으로 중국의 트리나 솔라는 노르웨이 배터리 업체에 이거를 설비를 매각했다고 합니다. 스위스 회사도 미국 셀 모듈 증설을 취소하고 있고 미국 현지화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이미 진출한 하나큐셀, 미국 기업 퍼스트솔라는 수혜를 받겠죠. 그들이 이제 물러난다면. 그래서 수혜가 예상되고 그래서 가격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하락했는데 이제 좀 끝은 보인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에 그러니까 너무 막 트럼프 때문에 뭐 CS 윈드도 그렇고 태양광 풍력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막 공포를 좀 느끼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이거 진짜 안 좋아진다. 근데 이미 다 반영했고요. 오히려 내용을 보면 좋아지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 태양광도. 그러니까 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25년 전망인데 과도한 우려 해소에 대한 베팅이다. 김영건 연구원님이 적어주셨고 수요 전반적으로 현 시점 전망치는 충분히 보수적이고요. PC 교체 사이클 진입 가능성을 기대한다. 이렇게 돼 있고 스마트폰 생산량은 이제 1.6%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4.2. 서버는 16년 이후로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서버 2019년에 교체 많이 했거든요. 6년 지나면 내년이죠. 교체해야 돼요. 교체 주기가 6년 정도 됩니다. AI 말고도 전통 서버도.
여기 AI까지 붙으니까. 그리고 메모리 수급 및 가격 전망도 D램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충분히 이미 전망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도 그렇게 크게 늘 걸로 보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D램 계약 가격은 내년 2분기까지는 떨어지는데 3분기부터 이제 횡보하면서 근데 주가는 항상 선행하는 거 아시죠? 내년 2분기까지 떨어지면 이미 주가는 걸 다 반영해 버렸어요. 그럼 내년 3분기부터 가격 상승이 만약에 나오면 지금 올해 1월 말에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럼 2월부터는 주가 오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 전략은 과도한 우려 해소에 대한 베팅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PC DRAM의 가격 대표성은 과거와 좀 차이가 있고 PC 비중이 높지가 않은데도 너무 이제 이거를 PC 대표성이 있다 보니까 PC 가격 떨어진 걸로 PC 수요가 좀 약하잖아요.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HBM이 크니까 또 4분기 가격을 봐도 DDR 그 계약 가격은 지금 22%나 하락했거든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는 또 유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중국의 CXMT 우려도 너무 과장됐다. 예. 이들이 물론 많이 만드는 건 많이 만드는 건 분명히 뭐 좋다라는 게 아니라 많이 만드는 건 그들 입장에선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율이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느 레벨 이상은 못 가는 거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 반도체 뭐 안 좋아지니 많이 막 이러면서 주가 박살이 났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웨이퍼당 생산 용량이나 집당 집정 용량 측면에서 CXMT는 DRAM 3사와 괴리가 크고 그 수준이 4년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격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안기태, 강승원, 고남희 연구원님은 3, 4개월 뒤 한국 어떤 모습일까? 한국의 회복 탄력성과 정책 모멘텀 기대로 한국 좀 변화돼 있지 않겠냐.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은 불안해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런 걸 좀 선제적으로 탄핵 이후에 금융시장 변화에 대해서 반영을 할 것 같고 또 내년 하반기 신정부 출범 가능성 늦어도 내년 하반기 이제 신정부 출범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조기 대선 모드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25년 상반기 한국은 어쨌든 이제 재정 부양 그다음에 내수 부양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경 아마 편성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성 공급과 관리로 외환을 비롯한 자본시장도 안정화가 빠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임기 초중반에 어쨌든 뭔가 색깔 있는 내수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데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신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예전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신용카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걸 하나씩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신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또 그런 부분들이 하나 또 나올 수 있겠죠. 이게 같은 게 나왔네요. 아무튼 이게 탄핵안이 가결됐고 180일 내로 헌재에서 재판을 해서 탄핵을 이제 최종 결정을 하고요. 탄핵 결정이 되면 만약에 이제 대선으로 넘어가는 거죠. 대선 절차는 60일 안에 결론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율은 1,450원이 저항이고 1,400원 부근에서 아마 행보할 것 같고요. 환율이 좀 떨어져야 돼요. 1,400원 밑으로. 근데 그게 좀 쉽진 않을 걸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좀 조정 받을 때마다 비중 늘리자. 이런 좀 내용이고 내수주랑 중소형주가 대안이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조선해양 3사가 어쨌든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단기 별도 순이익의 30% 주주들한테 환원하고 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는 현금 배당이고요. 조선해양은 한조에는 현금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좀 목표는 공격적인데 미포는 조금 약간 보수적이고요. 근데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공격적인 이유는 해양 부분에서 아마 수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사 주가의 이번 기업가치 재고 계획은 좀 어느 정도 예전에 시장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큰 임팩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한국조선해양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대미포가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제 막 정상화됐기 때문에 회사가 조금 보수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4분기 매출액은 시장 기대보다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의 한승현 연구 요새 HK인후인도 많이 빠졌죠. 이제 이유가 있어 좀 악재가 있었는데 미국에 벌써 진출한 팬텀 파마가 복켄자라는
피캡 3세대 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있죠. 예, 요거를 먼저 승인받아 내놨는데 이게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한 달 동안. 이게 왜냐하면 미국에서 피캡 처방을 할 때 1순위로 하지 말고 1순위보다는 2순위로 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안내를 했대요. 왜냐하면 PPI가 2세대 제품이거든요. 이걸 먼저 하고 이게 잘 안 듣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럼 3세대 피캡 제품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이 좀 주는 거 아니냐. 1차 치료제를 써야 되는데. 근데 이 복켄자라는 이 제품도 3대 보험사에 이제 중에 2개가 등재됐는데 보험 청구 조건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PPI 2세대를로 효과가 없는 환자만 대상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새로운 악재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의 이런 시장 축소으로는 좀 과하다.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요 부분보다 세 번째 특허가 2년 단축될 거란 얘기가 있나 봐요. 예. 근데 복켄자는 2032년으로 특허 만료를 소통했었는데 현재는 203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6년까지는 적자 보는데 27년부터 3년 동안밖에 돈을 못 벌어요. 그럼 특허 만료되면 또 복제약들 뛰어드니까 2년 특허 단축이 굉장히 치명적이죠. 근데 HK 이노의 입장에서도 이제 복제약들이 2030년 이후로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해버린 거죠. 같이. 근데 그걸 감안해도 지금 기업 가치에 미친 영향은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팬텀 파마는 일단 12월 11일 날 이거 소송을 좀 제기한 것 같아요. 청원 특허 만료일을 2032년까지 다시 해달라. 연장 검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요거에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HK 이노엔에게도 긍정적이고 다만 어쨌든 이노엔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내년에 FDA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일단 받아야죠.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게 되느냐가 주가를 결정을 일단 할 것 같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항상 FDA 또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100%라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경쟁사가 저렇게 했다는 걸 보면 HK 이노엔도 이미 우리나라에 이미 출시가 됐거든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V 리서치에서 VM 반도체 식각 장비 깎아내는 장비인데 이거는 램 리서치 같은 미국 회사 거의 독점이에요. 근데 국내에서 거의 독보적이죠. 예,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하이닉스에 주로 공급하고 있고 비중은 점유율 한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이 확대되면서 내년에 15%까지 점유율이 늘어날 것 같고 또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미세화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간 사나막 식각 장비 있어요. 사나. 이게 신제품인데 요거 지금 개발해서 내년에 테스트하고 아마 26년부터 공급을 하게 되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지 않겠냐. 요런 또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공정 기업이라서 예, 주가 좀 많이 빠졌지만 내년에 요 하이닉스 예, 그 공급을 할 수 있을지 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테스트하고 예. 그리고 주요 수출 데이터 중에 덴티움이 좀 살아나죠. 덴티움도 엄청 빠졌잖아요. 근데 11월 데이터가 조금은 예, 조금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로 약간은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어쨌든 지금 데이터는 조금씩 돌아서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파마 리서치가 미쳤죠. 강릉시에서 나가는 예, 수출 데이터 보시면 뭐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고요. 리노공업도 이제 좀 버텨주고 있죠. 수출 데이터 보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수출액이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13일 날 있었던 공시고요. 셀트리온이 그때 이제 공시를 해서 그걸 좀 했어요. 그 주식 배당 0.5조, 5% 배당이에요. 현금으로 치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배당 공시를 했고 현금도 750원 또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죠. 예. 배당 기준일도 올해 말이니까 12월 26일까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일 종가에 갖고 있어야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단 배당락이 나오니까 배당락에는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DLNC는 이제 부산 시민공원 거기 주변이 꽤 큰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3구역에
주택 재개발 사업을 따냈고요. 계약 금액은 1.78조 원. 여기가 세대 수가 3,545세대, 총 9,000세대인데 그중에 3,545세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부산 시민공원 이쪽 주변에 여기가 1구역, 2구역, 예, 여기가 3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돼 있고, 그래서 일단 그 재개발 수주가 있었고요. 하나 시스템은 이제 그 여기 항공 여기 군함에 들어가는 전투체계 개발 사업 요거를 방위산업청에 수주를 했는데, 요게 원래는 그 이 KDX2가 대한민국 구축함 건조 프로젝트거든요. 현재 6척이 운영 중인데 현재 성능 개량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예. 그래서 요게 요 K2X2 전투체계 성능은, 그러니까 성능을 최신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3년까지 계약을 좀 맺게 됐습니다. 키스코홀딩스는 주식 소각 결정 엄청 큽니다. 전체 주식 대비 12.3%예요. 그걸 이제 없애버리는 거야. 이런 기업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소각. 한국철강도 주식 소각 14%. 그리고 아까 한국조선해양, 예, 주주와의 아까 그 기업가치 제고계, 그 중에 일본들 주주랑 소통도 좀 잘 하겠대요. 뭐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내부자 매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매수는 디지털 대성 있었고요. 여기가 이제 김인규 부회장이 3억 9천만 원 정도. 여기가 이제 고배당주죠. 예, 고배당주고, 아마 디지털 대성은 그 자본 잉여금을 이익 잉여으로 바꿔서 하는 거라서 아마 디지털 대성이 이 배당을 주잖아요. 배당을 딱 줘서 여러분이 받으면 세금을 아마 안 내도 될 겁니다. 예, 그런 규정도 좀 있어요. 이익으로 낸 돈으로 이익을 내서 여러분한테 배당 주면 그건 세금이 들어가요. 15.4. 근데 자본 잉여금에서 이익 잉여금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배당으로 주면 그건 이익이, 회사가 이익을 내서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아마 디지털 대성은 그런 쪽이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먼저 좀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시장 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1시 좀 15분인데 좀 먼저 일찍 끝내겠습니다. 오늘 근데 지수가 안 좋네요. 예, 코스닥은 괜찮은데 개별 장세고, 코스피는 대형주가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외국인들 정말 주식 계속 팝니다. 정말 끝없죠. 좀 그만 좀 팔아야 되는데, 예, 정말 징그럽게 팔고 있고요. 네. 오늘 자전거 섹터, 삼천리 자전거 올라서 그렇고요. 전선주 요즘에 좋죠. 그리고 유리기판이, 브로드컴도 유리기판 쓸 거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가 오늘 급등해 버렸습니다. 영화 관련주도 좀 올라갔고, PCB 업체들도 오늘은 이수페타시스가 급등했습니다. PI 첨단 소재도 아까 이제 좋은 보고서도 있었고 오늘 올라갔고요. 그리고 원전주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또 해줬습니다. 갤럭시 부품주도 여기에 좀 일부 유리기판하고 좀 겹치다 보니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쿠팡 관련주 좀 올랐고요.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일단 이 테슬라 효과죠. 거기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아까 뉴스 보신 것처럼 올라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오늘 일부 올랐고요. 통신 쪽도 괜찮고, 풍력도 오늘 약간 분위기는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HBM 관련주도 오늘 괜찮습니다. 네. 태양광도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완전 개별 장세에 보시면 지수 빠지는데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아요. 1,500개입니다. 뭐죠? 중소형주 장세. 이게 아마 연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장세에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선주 좀 오늘 하락을 했고요. 조선주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예.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 항상 말씀드린 조선주는 급 나갈 때, 뭐 오늘이 아니고 며칠 좀 빠진 다음에 또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건설주는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 건설 기계도 오늘 좀 일부 빠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오늘은 카카오가 급 나가고 있고, 요새 네이버는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잘 모르겠어요. 뭐 뚜렷한 악재는 없는데 오늘 현대차 그룹이 다 안 좋습니다. 뭐 타이어 쪽도 좀 일부 빠지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된 섹터는 좀 안 좋습니다. 항공주 일부 빠지고 있고, 네.
뭐 그 정도네요 시장은. 그래서 일부 대형주들이 좀 부진하면서 증시는 약간 좀 밀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빠지고 현대차그룹 빠지고 고려아연, 그다음 카카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전력기기, 전선, 유리기판, 그리고 제약바이오 일부 이렇게 오르고 있고 유리기판이 제일 세죠. ISC도 이제 뭐 그쪽에 좀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8.5%나 오늘 굉장히 좀 세네요. 예.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잠시만요. 거래대금 상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쪽에서는 유닛은 여기도 풍력이고 코너아이가 그 지역화폐 아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대표가 지역화폐 얘기 계속 꺼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너아이가 수혜주죠. 그래서 오늘 급등하고 있고 유리기판, JNTC, 자율주행 필런티어 다 각각 이제 재료들이 있는 기업들이죠. ISC 그 반면 오늘 동신건설, 뭐 에이텍, PM풍력 일부 이제 그 정치 테마하고 그리고 저기 조선조, 조선기자재랑 펄어비스는 이제 게임 출시가 연기된 내년 하반기래요. 내년 아마 하반기로 알려져서 결국 게임은 나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시간은 당연히 좀 걸려요. 걸리지만 붉은 사막 되게 기대를 많이 하는 게임이니까 내년 하반기를 본다면 또 이 급락은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분간은 좀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이수페탈시스, SKC, 유리기판 쪽 강하고요. 두산도 기판 쪽 관련된 소재 납품에서 오늘 강한 모습이고 가온전선. 근데 이게 코스피는 확실히 좀 답답하죠. 크게 오르는 게 없고 오늘 일부 정치 테마주 급락하고 조선주, 자동차 여기가 좀 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예, 저는 또 그 내일 오늘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시장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개별주는 괜찮아요. 개별주는 괜찮고 탄핵 이슈가 이제 어쨌든 가결이 됐으니까 블룸버그도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연말까지 약간 그 모드예요. 그 개별 장세 모드. 그러니까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 것 같고 다만 외국인이 하도 팔아지니까 외국인이 파는 이상 대형주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조금 진정이 되려면 외국인이 안 팔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건 좀 아쉽고 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조금씩 좀 개선되는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일부 대형주 좀 부진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장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